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다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보고받았지만 미흡하다며 또 퇴짜를 놨습니다. 통신비 정책이 보편적 인하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아직 국민이 체감할 만한 방안을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 2분과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지만 미흡하다며 다시 보고받기로 했습니다.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정도의 절감 방안에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에 한 번 더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미래부는 첫 업무 보고를 포함해 지금까지 3차례 보고를 했지만 재논의하기로 한 겁니다. 국정기획위는 통신기본료 폐지에 대해 보편적 인하 쪽에 무게를 두고 미래부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통신 3사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자발적 요금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 후생을 증진해 나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국정기획위는 2G와 3G 등의 기본료 항목 폐지, LTE 통신료 일부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알뜰폰 활성화 등을 통해 통신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해 기본료 폐지 이상의 통신비 경감 효과를 내기로 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이런 로드맵을 그리고 있지만 미래부 안이 미흡하자 다시 방안을 가져오라며 퇴짜를 놓았습니다. 통신사와 알뜰폰 회사들은 정부의 강제적인 요금 개입으로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미래부가 어떤 묘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의 가뭄까지 겹치면서 먹거리 물가가 끝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계란, 치킨, 라면 등 서민들이 애용하는 품목들의 가격이 인상되면서 가게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2%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올해 들어 매달 약 2%씩 상승하고 있는데 물가를 끌어올린 주범 중 하나는 식품입니다. 지난달 농축수산물 물가는 작년보다 6.2% 올랐습니다. 특히 AI 등의 영향으로 계란값은 68%나 뛰었습니다. 1년 전 약 5,100원이던 계란 30개 가격이 지난 9일 기준 7,900원까지 오른 것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채소와 과일 가격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양파 1kg 가격은 2,000원, 대표적 여름 과일인 수박 가격은 17,000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34%, 21% 뛰었습니다. 대표적 서민 음식인 라면 가격도 최근 올랐습니다. 농심은 신라면, 너구리 등 12개 브랜드 가격을 평균 5.5% 올렸고 삼양식품도 지난달부터 삼양라면, 불닭볶음면 등을 5.4% 인상했습니다. 국민 간식으로 불리는 치킨값 도미노 인상도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달 초 BBQ 치킨이 가격 인상의 총대를 매자 KFC가 뒤따랐고 교촌치킨 등도 인상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주머니가 가벼운 젊은 층이 외식 메뉴를 즐겨 찾는 햄버거도 지난 1월 맥도날드에 이어 2월에는 버거킹이 가격을 올렸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서울시가 을지로, 명동, 강남 등 25개 구역 지하상가 2,700여 곳에 임차권 양수 양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가 관리하는 지하상가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들은 권리금을 받고 다른 상인에게 가게를 넘겨줄 수 없게 됩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사를 시작할 상가를 찾아 계약할 때 월세나 보증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권리금. 기존 점포의 업주에게 시설과 영업권에 대한 보상금의 성격으로 얹어주는 일종의 자리세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일수록 권리금이 높은데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권리금을 얹어주고 영업을 시작한 상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같은 권리금은 임대인과 무관하게 임차인과 새 임차인의 합의로 정해지기 때문에 얼마나 오고 가는지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하도 상가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임차권을 양도 허용하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임차권을 양수 양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불법 권리금을 발생시켜 일종의 암시장을 키웠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이번 달 말까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하상가 임차권 양도를 금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의 지하상가 총 25곳 2,788개의 점포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지하상가 상인들은 지난 20년 동안 임차권 양수 양도가 잘 이뤄져 왔다며 이 같은 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상가 임대차 계약을 5년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를 금지한다면 5년 안에 가게를 접는 상인들은 권리금도 못 받을 뿐더러 위약금까지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임차권 양도 허용은 상위법령 위반이라는 행정자치부의 유권 해석이 있었다면서 감사원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을 했기에 조례 개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가 세계 주요 43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에 따르면 한국의 작년 말 기준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8%로 1년 전보다 4.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폭은 노르웨이와 중국에 이어 BIS가 자료를 집계하는 세계 43개국 중 세 번째로 큽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8위, 18개 신흥국 중에서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펀드 계좌가 7년여 만에 2천만 개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3월 말 펀드 계좌 수는 2,031만 2천여 개에 달합니다. 이는 2009년 12월 말 이후 7년 3개월 만에 2천만 개 선을 회복한 것으로 기관 투자자 등 법인 계좌 증가와 부동산 특별자산 등 대체 투자펀드 인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저성장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며 기관, 연금, 금융회사 등 법인 중심의 사모펀드가 펀드 시장의 핵심이 됐다면서 주식 같은 전통 자산보다 부동산, 특별자산, 헤지펀드 등 대체 투자가 주목을 받으면서 지형이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세계 각국의 수입 규제 건수가 19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 30개국에서 우리나라를 상대로 193건의 수입 규제를 시행 중이거나 조사 중인 것으로 한 달 사이 5건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반덤핑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이프가드가 44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수입 규제국 1위는 인도로 33건이었고 이어서 미국이 26건, 중국이 14건이었습니다. 품목별로는 철강에 대한 수입 규제가 93건, 금속이 55건으로 두 개 품목이 전체 77%를 차지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3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도 확실시되는 상황이어서 1,400조 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주희 기자입니다. 작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8%, 1년 전보다 4.7%포인트 늘어나면서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세 번째로 증가 속도가 빨랐습니다. 소득은 좀처럼 늘지 않는 상황에서 빚만 빠르게 늘어난 겁니다. 게다가 최근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어 가계대출 규모는 증가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 정부 일대 경제수장에 오른 김동연 부총리는 투기로 번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주부터는 또 일부 이 관계부처가 현장 점검도 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의 그 가계부채의 문제나 이 부동산 일부 과열 문제에 적절한 그런 대책을 잘 만들겠다는 말씀으로. 또 정부는 현지 시간으로 13일에서 14일로 예정된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0.25%포인트 인상을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앞으로 인상 속도를 높여가고 이에 대응해 국내 금리가 오를 경우 1,360조 원에 달하는 한국의 가계부채 폭발 위험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번 주 중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만나 앞으로의 통화 정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대응,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와 총부채 상환 비율 DTI 규제 강화 여부 등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최근 1년 사이 서울과 수도권, 부산 등 대도시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지방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속출하는 등 지역별로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준음 기자입니다. 최근 1년 새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의 아파트 가격은 10% 가까이 뛰었습니다. 부산 지역의 상승률이 가장 컸습니다. 1제곱미터당 264만 원에서 293만 원으로 11% 상승했습니다. 서울과 제주, 세종시의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역시 각각 지난해보다 7% 이상 올랐습니다.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도 1년 전보다 2에서 4% 오르는 등 소비자 물가 상승률 1.9%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경북과 대구, 충북 등 지방 부동산 시장의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경북 지역 아파트 가격은 1제곱미터당 166만 원에서 164만 원으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대구와 충북 등도 평균 1, 2만 원씩 하락했습니다. 이들 지역에선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까지 증가해 집을 다 지어놓고도 들어가 살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강남 등 집값 급등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등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이르면 이달 안에 나올 전망입니다. 재건축에 힘입어 치솟던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과 강남 개포 주공 아파트가 지난주 1,000만 원 가까이 떨어지는 등 시장도 벌써부터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양극화가 심한 만큼 일률적인 부동산 대책이 가뜩이나 가라앉은 지역 부동산 시장을 더 어둡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아마 월요일인 오늘도 상사에게 이런 얘기를 들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요즘 애들은 일에 대한 열정이 너무 부족해. 우리 때는 말이야. 라는 이야기 말이죠. 네, 왠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원들이 꼬집는 상사들의 레퍼토리 중에 하나가 과거를 언급하면서 열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지나친 회사에 대한 열정이 오히려 악영향으로 작용한 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특히나 신입사원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주제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웃나라 일본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야기를 꺼내기에 앞서서 이 강설희 아나운서는 혹시 회사 인간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회사 인간이요? 글쎄요, 이것도 뭐 최근 유행하는 신조어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사실 회사 인간이란 용어는 1980년대부터 일본에서 쓰고 있던 말인데요. 회사 인간은 회사가 생활의 모든 것을 차지해서 일 중심의 생활만 하면서 취미가 없는 사람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일본의 경우 2차 대전 이후 남성 정규직 사원에게 거의 무제한적으로 일을 하게 하고 또 장시간 노동을 연공서열적인 직급 체제와 연봉으로 보상하는 방식을 써서 경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가파른 경제 성장은 수많은 기업과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과도한 희생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이 같은 경우를 빗대면서 늘 회사에만 있었던 일본 회사원들을 회사 인간으로 불렀던 겁니다. 네, 회사 인간이라 지금의 가치관으로 보자면 가정과 자기생활 없이 회사에만 있는다는 뜻인데요. 그때는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나 봐요. 네, 이 거품 경제가 한창이던 1980년대 일본 회사원의 일반적인 근로시간은 10시간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 마지막 전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실패자라는 말이 돌았을 정도로 이 장시간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오히려 강한 자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도 그 시기에는 대다수의 아버지들이 새벽에 출근하고 또 새벽에 집에 돌아오는 게 일상이었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네,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도 이 같은 근로 문화에 대해 자성하는 목소리가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이처럼 회사 인간이 회사를 무너뜨린다라는 책까지 나왔을 정도죠. 회사에서 지나치게 일을 하면 오히려 개인의 역량과 창의성이 떨어져서 서로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네, 여론조사 컨설팅 전문 업체 미국 갤럽이 2014년부터 16년 동안 세계 각국 기업을 상대로 직원들의 업무 몰입도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일본의 경우 회사 업무에 열의가 넘친다는 회사원의 비율이 전체의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일을 할 마음이 없다는 사원은 70%나 된 겁니다. 네, 과거와 달리 많이 회사에 열정을 쏟는 사원 비율이 줄었다는 거네요. 그만큼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인가요? 비슷합니다. 일단 시대가 바뀌고 경제 상황이 바뀜에 따라 이 세대 간의 가치관도 달라진 건데요. 이 조사를 진행했던 미국 갤럽 회장 겸 최고 경영자 짐 크리프터는 일본은 지난 1960년부터 80년대 기업 경영이 아주 좋았다. 일본 회사에서 자주 쓰이는 명령과 통제 경영 기법을 다른 나라에서 모방할 정도였다고 밝히면서도요. 1980년부터 2000년대에 태어난 밀레니엄 세대들은 회사보다 자신의 성장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회사 인간이 줄어든 원인에 대해 이같이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예전에는 회사가 커야 나도 큰다 이런 마인드였지만 이제는 경기 불황이 시작되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회사가 한계에 봉착하는 경우도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회사에는 여전히 60년에서 80년대 과도한 근무했던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나요? 이들과 젊은 세대 사이에 갈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회 환경이나 시대 변화에 따라서 직원들이 회사에 바라는 것이 달라졌다는데 일본 역시 상사들은 과거의 경영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서 직원들의 업무 몰입도를 더 떨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엔 상사와 부하 간 협의 체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회사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약점을 개선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상사의 일이었지만 이제는 부하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상사의 의무라는 거죠. 네, 무슨 이야기인지 알 것 같습니다. 부하 직원의 사기 저하를 무조건 비난할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게 최근의 상사의 역할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같은 예는 미국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미국 역시 일본처럼 1980년대엔 회사에 열정을 쏟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 설문조사를 보면 회사를 좋아지게 하려고 정해진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일본은 54.3%였던 반면에 미국은 74.3%였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미국도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는 경제 불황과 함께 무기력한 사원이 증가한 적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 불황이 지속되면서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해고당해가지고 거리에 나앉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이 경제 정체기가 계속되면서 주요 방송국도 3개, 항공사도 3개, 이런 식으로 투자 없이 과점 상태가 지속되니 더 이상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는 분위기였던 거죠. 그래서 찾은 해결책이 바로 긴장감을 높이는 방안이었다고 합니다.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규제 완화를 했고 또 이로써 경쟁이 격화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니 회사원들 간의 열정도 다시 일어났다는 거죠. 일본과 달리 열정 사원 비율이 32%일 정도로 괄목적인 성장을 한 미국의 배경에는 이 같은 사회 분위기가 있었던 겁니다. 네, 결국은 적절한 긴장감과 시대에 맞는 경영 방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이는 최근 야근과 휴일 근무, 또 경기 불황마저 계속되는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부족한 열정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어떻게 열정을 북돋아주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키워드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